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영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치주질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많이 설명드렸었죠. 이번 시간에는 임플란트 주위염에 관해서만 치료의 컨센서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증례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는 이러한 방법이 있고요. 넌서지컬, 서지컬이 있고 그 서지컬, 넌서지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다. 다양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증례를 통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임플란트 주위염을 진단해야겠죠. 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염증이 나타나는 스웰링 앤 레드니스, 저희가 말하는 출변 부계, 출혈, 변색, 부종, 궤양. 근데 궤양까지 나타나려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래서 출혈, 변색, 부계, 부종 정도는 출혈, 변색, 부종 정도는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BOP죠. 그래서 만져봤을 때 프로빙으로 했을 때 BOP가 나타나면 BOP도 정도가 있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특성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프로빙 뎁스가 이게 사실 임플란트는 프로빙을 저는 특정 짓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논문에서 얘기하고자 있는 건 5mm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연구를 위한 거고요. 실제로 5mm 이상이면 무조건 임플란트 주위염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임플란트 주위 질환을 볼 때 마지널 볼러스가 방사선사진에서 마지널 볼러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요. 그다음 프로빙 뎁스가 5mm 이상 그리고 BOP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묶어서 조작적 정의를 만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치주질환이다, 임플란트 주위염이다 이렇게. 그리고 임상적으로는 확실히 프로빙이 좀 깊이 들어가는데 저항성 없이 깊이 들어갔을 때 원래 임플란트가 주위에 있는 잇몸은 단단하잖아요. 좀 더 이 타이트하게 보통 보철물을 넣기 때문에 그런데 또 저항감 없이 들어가는 점, 그 다음에 퍼스가 나오거나 BOP가 쉽게 나오거나 스웰링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임상적인 현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플란트 주위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지널 볼러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파일 자체가 이 크라운의 프로파일 자체가 워낙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프롭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고려해서 여기 보면은 이게 12mm UNC 12 프로브인데요. 플라스틱 프로브인데 이걸 보면은 이게 총 12mm니까 8mm까지 들어갔네요. 그래서 프로빙 뎁스 8mm를 볼 수 있네요. 이거는 진짜 부어 있고요. 피도 나고 퍼스도 살짝 보이는 듯해서 확실히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 질환을 치료를 어떻게 하냐? 그럼 대부분 다 이거를 꺼내듭니다. 이 표가 거의 처음이고 제일 유명한데요. 이게 제가 논문이 몇 번이 인용됐나 찾아봤더니 1000번 이상 인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치주질환의 정의를 보는 그거보다는 훨씬 적게 나와 있지만 1000번도 넘게 인용됐는데 이거는 이제 린데 책이나 슈발츠 책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만 봐도 금방 볼 수 있는데요. 연구를 위한 표고 이런 표를 봐가면서 프로빙이 3mm니까 BOP가 몇이니까 나는 A 치료를 해야 되고 혹은 A 플러스 B 치료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꼭 굳이 이렇게 봐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간단한 치료 방법은요. 일단 페리 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는요. 원인 제거 해주고 그 다음 메카니컬 데브리망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인 제거로는 갭이 있다거나 아니면 시멘트 렘넌트가 남아있다던가 바이오필름이 있는 게 뻔히 보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원인 제거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SRP, 스케일링 앤 폴리싱이죠. 맞아. 아직 임플란트 픽처까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폴리싱 정도 해서 치실이나 진지 브러쉬, 그 다음에 연질의 스케일러 팁 있잖아요. 피크 팁이나 아니면 일반 팁을 이용해서 닦아준다든가, 혹은 어버트먼트까지 분리해서 세정해서 다시 넣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지난번 시간에 보여준 힐링 어버트먼트 자체에 어정티브하게 국소 송달제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준다든가 그 경우에도 분리해서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보철과에 권하긴 하는데요. 이 보철과에서는 이제 저희는 치주과랑 보철과랑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다시 이게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요. 싱킹 같은 문제도 있고 해서 뭐 많이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 페리 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에 추가로 앱세스가 나타난다면 이리게이션 하고 그다음에 IND 하고 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저기 뭐 국소적으로 항생제를 넣던가 아니면 전신적으로 항생제를 주다던가 이러면 되겠죠. 그리고 뼈까지 녹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가 되면 아까 말한 페리 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 치료에 추가로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할지 혹은 넌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할지 그걸 결정하게 되고요. 더 진행되면 임플란트를 발거하게 됩니다. 이 순서대로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이런 건 프로빙이나 이런 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치료할 수 있는 정도 혹은 그 큐렛이나 OP 정도는 다 결정하시잖아요. 그 치주 치료의 기준해서 이 정도는 접근해서 클렌징이 가능하겠다. 뭐 디컨테미네이션이 가능하겠다. 이 정도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넌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보여드리면요. 그 전에 요즘에 이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에 대한 갑론을박이 되게 많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넌 서지컬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서지컬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주 치료에 기반해서 접근 가능하면 넌 서지컬로 그리고 가능하면 넌 서지컬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도저히 이 정도는 넌 서지컬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서지컬로 하고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유지가 힘들겠다 혹은 치료가 불가능하겠다 싶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하죠.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 넌 서지컬 세라피는 어떻게 하냐면요. 마취하고 뭐 큐렛이랑 똑같죠. 마취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보통의 치주보다는 좀 깊이 들어가거나 이 크라운 부위가 이행 부위가 길잖아요. 그래서 좀 긴 스케일러 팁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골 접착점까지 깊이 들어가서 이 긴 팁을 통해서 골 접착점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뭐 내려가면서 해도 상관없고 올라오면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다 임플란트 이 표면을까지 다 세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엔사인가요? 엔사에서 나온 뭐 진지 브러쉬 같은 이런 클렌징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뭐 사용해서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국소 송달제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니까 깔끔하게 됐죠. 치료 후 3개월 뒤의 사진입니다. 물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스케일링도 필요하고 뭐 여러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을 이제 수술적으로 치료하고 재생 출식을 한 증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을 주소로 내원하셨던 환자분이고요. 사진을 찍어보면 방송 사진상에 임플란트 주위염을 이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확대해 보면 너무나도 사실은 이게 너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갭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보철물의 루즈닝도 살짝 보였었는데요. 이게 사실 방송 사진 보면은 이 갭을 만들면 이렇게 뼈가 녹을 수 있죠. 여기에 세균이 계속 꼈을 때 이제 2주 뒤에 힐링 어버트먼트로 교환하고 수술 직전의 사진입니다. 퍼스가 나오고 있었고요. 탐침지 출혈도 보이고 탐침 깊이는 9mm입니다. 이건 임플란타이티스의 딱 진단에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임플란트는 뼈가 한 2mm만 나와도 동요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요도는 네거티브고요. 치료 과정은 다음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박테리아 바이오 필름을 제거하고 그래서 뭐 이걸 필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큐렛을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큐렛을 사용하거나 울트라소닉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에어 파우더, 뭐 레이저 등을 쓸 거고요. 그 다음 표면을 디컨테미네이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컨디셔닝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어 파우더, 플로우, 그 다음에 울트라소닉 시스템, 그다음에 레이저,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포토다이밍 세라피, 뭐 테트라사이클 클렉시딘 혹은 저희 국소 송달제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컨디셔닝 해주거나 표면에 세균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필요에 따라서 저희 재생 출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재생 출식을 하기 직전에 제가 뭐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되나, 이건 뭐 조직학적으로 되나, 이런 부분을 제가 예전에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10년도쯤에 한 것 같은데요. 논문 출판은 12년도인데 임플란트를 구강 내에서 2주간 노출시켜서 이런 형태로 강아지에서였습니다. 2주간 노출시켜서 이 임플란트 표면을 노출시키고 그래서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뭐 그 자리에 심거나, 아니, 그 자리에 뼈가 좀 녹은 자리에 그 자리에 심거나 아니면은 새 뼈에다가 심어가지고 결과가 어떤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뭐 결과만 보자면 표면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심은 건 다시 당연히 오염이 되지만 표면을 닦아낸 어떤 방식으로든 클렌징을 한 경우에는 리오세 인테그레이션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디컨테미네이션이 잘 되면 골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리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알면 당연히 재생 수식은 할 수 있겠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임플란트 표면 자체가 워낙에 거칠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거칠어서 이게 깨끗이 닦는 방법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카니컬한 트리트먼트를 이용해서 표면을 닦아내거나 로우 스피드 앵글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임플란트를 감싼 형태로 닦아내거나 아니면 일부를 닦아내거나 보철물을 제거할 수 있다면 이게 훨씬 좋을 텐데요. 저도 써봤는데 제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오른쪽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 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라운이 제거가 안 되는 경우에 보이죠. 그래서 이 벌을 대각선으로 접근해서 닦는데 이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걸 사용할 때 이 플랩에 닿으면 플랩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티타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점 닳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회용으로 나온 거고 이게 전체가 금속으로 된 다회용도 팁 부분이 계속 닳기 때문에 이것도 갈아줘야 됩니다. 사실 막 그렇게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썼습니다. 오스템에서도 그 임플란트 주의염 키트가 이게 있죠. 그래서 IM 큐어 키트라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제가 읽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술식도 여기 유고에 따라서 있더라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열어가지고 유가 조직 제거하고 유가 조직이 제거가 잘 되죠. 옛날에 진단에 대해서 제가 예전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치주질환 분리해서 이제 어떻게 다르냐 얘기를 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 유가 조직 제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거해서 마크로 폴리싱 해주고 파인하게 이 작은 팁으로 스케일링 해주고 그 다음에 완전 제거가 되면 본그래프팅 하는데 저는 여기에다 국소 항생제 같은 걸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봉합해주고 이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표면 처리 방법과 그 수준을 비교해보면 에어플로우가 가장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큐렛은 거의 제거가 안 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큐렛은 임플란트 표면에 플라스틱 굳이 아니어도 큐렛을 대보셨을 거예요. 임플란트 주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남들 한다긴데 나도 해봐야지 하고 하다 보면 스레드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샘 사진에서 보면 제대로 제거도 안 돼 있어요. 그 큐렛이 긁고 나간 자리에조차도 그 큐렛이 좁잖아요. 그 큐레티드 되는 부분이 워낙 좁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큐렛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또 스케일링을 사용하는데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임플란트를 손상시키더라도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스케일러라도 반드시 사용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 논문들에서는 보면은 확실히 뭐 스케일링도 써보고 뭐 어느 정도 다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여전히 에어 파우더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에어 파우더는 엠피제마의 위험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교수님들이 많고요. 많은 분들이 몇 분 겪으셨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플랩을 열지 않는 경우에 넌서지컬로 하는 경우에는 이 에어 파우더 어브레이션 하는 거는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말 잘하시는 분은 하시겠는지 모르겠는데 행여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아무래도 에어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최신에 나온 저는 탄산칼슘 파우더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스테인 제거용인데요. 그것만 있기 때문에 표면에 하지 않는데 요즘 나온 에리스리톨이나 뭐 글라이신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좀 쓰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수술에 한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케이스로 돌아오면요. 보철물을 제거하고 열어보니까요. 임플란트 주위에 실린더 형태로 이렇게 커다란 골소실을 보입니다. 임플란트 표면 자체는 앵귤러 디펙트는 대부분 생기지 않고요. 이 임플란트 표면에 이 스레드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오염이 계속 세균들이 번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린더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폭이 워낙 이렇게 넓은 경우에는 저렇게 녹더라도 컨테인드 디펙트 형태를 가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크라운을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알량 레이저로 표면 처리를 했고요. 이게 그 이알량 레이저 같은 경우에 팁이 굉장히 큰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접촉 표면이 넓은 한 1mm 가까이 되는 표면이 있어서 임플란트 표면을 봐가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를 저는 꽤 신뢰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처리는 어떤 식으로도 하는데 이때는 여기 클로렉시딘을 이용했습니다. 클로렉시딘 테트라사이클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테트라사이클린 요즘에는 주로 젤 타입의 미노사이클린 제제를 쓰죠. 그래서 표면 처리가 잘 된 것을 확인한 후에 골리식을 해줬습니다. 이 경우에 크라운을 벗겼기 때문에 접근도가 워낙 좋았습니다. 입도 잘 벌어졌고요. 그래서 완전하게 제가 표면 처리가 된 것 같아 라는 확신을 좀 얻어서 고리식을 했고요. 고리식은 합성고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 슈처 후의 사진입니다. 다른 케이스인데요. 제가 요즘 하는 치료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느 정도 깊이의 골 파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사실 한번 해주는데 그 부분을 제가 영상에서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을 레이저로 처치해주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접근도가 워낙 좋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로도 충분히 다 처치할 수 있다고 보이긴 했는데 그 다음에 랩넌트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스케일러로 다시 한번 클렌징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국소송될 항생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화학적으로 세균을 죽일 수 있도록 이렇게 치료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치료된 아까 증례로 다시 돌아와서 3개월 뒤에 어떤 임상 증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철과에 의뢰해서 다시 크라운을 재장착해서 이게 처음 사진이고 10개월 뒤에 그 다음에 19개월 뒤에 사진입니다. 보면 술전과 술 후 19개월 사진인데요. 충분히 잘 되고 관리도 잘 되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치료한 증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연조직 이식을 했는데요. 환자분은 43번에 잇몸이 붓고 그 다음에 농이 나온다는 주소로 그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임플란트 식립한 지는 1년은 넘었는데 2년 안 됐고 그 정도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편이죠. 근데 방사선 사진상에서는 잘 심었죠. 근데 보시면 임플란트 스레드가 좀 노출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노출돼 있는 디센스 디펙트, 그 다음 페네트레이션 디펙트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열어봤는데요. 임플란트가 노출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 노출된 부분에 오염이 되면서 아마 이제 그 부위에서, 근데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뼈가 방사선 사진상에서 광범위하게 앵귤러 디펙트가 그러니까 실린더 형태의 디펙트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된 그 순측만 녹은 형태를 보였는데, 이걸 보시면 제 생각에는 처음에 녹은 이유는 뭐 인펙션이나 이런 것보다는 얇은, 아무래도 화학 전치부다 보니까 뼈가 좀 얇았을 거예요. 얇은 데 심다 보니까 살짝 뼈만 덮었었는데 그 부위가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간 뒤에 힐링되면서 녹지 않았을까. 그리고 녹고 잇몸 자체도 얇으니까 거기에 인펙션 되지 않았나. 일부분만. 그리고 아직 더 문제가 되기 전에 다행히 찾아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 발견했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 주위염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치료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노출도 안 되었거니와 앞부분에 노출된 부분은 당연히 플라그에 오염됐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스케일링을 통해서 울트라소닉 스케일러 이용해서 표면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항생제를, 국소 송달 항생제를 적용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 얇은 임플란트 디센스도 있었고, 페네트레이션이 있는 조직으로 다시 덮을 수는 없고요. 연조직으로 뭐 이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리식을 해야 될까요? 골리식이 잘 될까요? 하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그 임플란트를 제일 힘들어하는 부위 중에 하나가 하악 전치부입니다. 하악 전치부는 코티칼본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골유착되는 부위가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이제 얇은 임플란트, 그러니까 이미 리치가 얇아져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너무 힘들고 GBR도 거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옆에 부분 다 긁어내고 뭐 디코티케이션 하고 뼈 이식하고, 디코티케이션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처럼 완전히 다 다코티칼분만 돼 있는 경우에는 골 형성이 어렵다고 봐야죠. 게다가 이제 제가 잇몸을 이만큼만 열었는데 여기다 골 이식을 하는 거는 별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골 이식해도 잘 될 것 같지 않고, GBR 해도 이게 본 하우징 자체가 이미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이런 식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본 하우징을 만들려면 물리적으로 뭐 블럭본을 쓰든 아니면은 뭐 티타늄 메쉬 같은 걸로 모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골 이식을 하진 않고요, 연조직 이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거기 아까 말씀드린 형태학적으로, 그다음 코티컬본 이런 여러 가지 문제건이 있기 때문에 연조직을 덮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네. 이게 슈처했을 때 사진이고요. 네, 스티치아웃 때 사진입니다. 좀 내려갔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그래도 디센스나 페네스트레이션 디펙트 좀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1개월 뒤에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보다가 어느 날 보니까 30개월쯤 됐을 때 너무 잘 차올랐더라고요. 관리도 그때부터는 이제 지속적으로 스케일링 하면서 관리했기 때문에 염증도 안 생기고 이렇게 관리가 돼서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임플란트 표면 자체가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는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주위에 염증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7년 후에도 큰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염만 안 일으키면 계속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또 다른 형태의 임플란트 치료법인데요. 임플란트 플라스티 해보신 분 계신가요? 임플란트 플라스티가 뭐냐면, 임플란트 스레드 부분이 다 이제 오염이 됐으니 아예 스무스 서피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픽스처를 깎아서. 근데 이제 파티클들이 자꾸 이제 깎다 보면은 이제 조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분이 안 좋은데다가, 임플란트가 사실 굉장히 얇잖아요. 4mm 같은 경우는 잘 찢어지는데 4.5, 5.0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다 얇게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잘 안 합니다. 근데 논문을 찾아봤더니 작년에 나온 시스템마틱 메타 어널라이시스인데 성공적인 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4개월 성공, 2년 성공률은 94.7%나 되고, 표에 보시면 뼈 굉장히 포켓 뎁스 개선도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확실하게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핏값 보시면 정말 그렇게 나오고요. 증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심은 건 아닌데요. 20번 때 보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사이가 가깝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계속 염증이 생겨서 저한테 의뢰됐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뼈가 녹고, 그래서 사진이 너무 많네요. 여기 이 부분에 임플란트 표면 처치를 하고요. 결국에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처음부터 임플란트 플라스티를 한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일반적인 임플란트 표면 처치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때까지 해왔던 처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수술 한번 해보고요. 보철물 제거하고 또 해봤는데 여전히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국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염증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연조직에. 그래서 이게 뼈가 계속 녹는 건 아닌데 결국에는 세 번째 가서는 여기 임플란트 표면을, 이거는 수처한 다음에 사진을, 출중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도저히 안 되겠다 결정했던 거라 이제 치유 후의 사진인데, 임플란트 표면 자체를 노출된 부분을 다 갈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관리가 되더라고요. 크리핑이 좀 됐고 염증이 보이는 소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엄청 잘 되고요. 보이는 것이 안 좋죠. 근데 이제 구치부다 보니까 큰 영향은 없었고, 18개월 지났을 때도 이렇게 잘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때도 잘 유지됐고, 6년이 지나서도 장기간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7년 때도. 이게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인가요? 8년 때 사진이 있었죠. 8년 때 봤더니 잘 유지되더라고요. 임플란트 주위염의 치료에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있고, 부가적으로 이런 방법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너무 많이 심해지면 제거 후에 재식립이죠. 이게 많이들 하시나요? 이것도 한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요 36번인데요. 개인병원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자꾸 생겨서 의뢰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당일날 쏙 빠졌어요.
이제 와서 빠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빼진 않았으니까 이게 쏙 빠지는 게 물론 그 음압이 걸려서 이렇게 빠지는데 좀 그랬지만 뼈 부분이 잡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줬더니 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발치하고 광범위한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추후 임플란트가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플랩을 열었는데요. 플랩을 열 때 일부러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염증을 하나도 안, 플랩에 염증을 안 남기면서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쏙 나옵니다. 염증 조직이 있지만 이 파이버 주행 자체가 평행하게 이렇게 원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쏙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트래핀바로 제거한 것처럼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트래핀바로 제거한 것처럼 실린더 형태의 디펙트를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너무 크잖아요, 디펙트가. 근데 컨테인드 디펙트고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작았다면 컨테인드 디펙트로 작았다면 그냥 놔뒀을 텐데 워낙 크기 때문에 골리식을 해주고 멤브레인까지 덮어서 이제 GBR을 해줬습니다. 수루 직후의 사진이고요. 그다음 5개월 뒤, 그다음에 어느 정도 뼈가 된 걸 확인한 다음에 7개월째 식립했습니다. 네, 고정이 좋았고요. 그래서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했고 3개월 후에 보철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처럼 임플란트를 너무 이제 뼈가 많이 녹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트래핀으로 제거한 모습은 안 보였지만 접근도가 안 좋을 경우에, 그리고 뭐 신경 손상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그리고 뭐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뽑고 다시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 주위암 자체가 워낙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뭐 연조직으로 해결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플라스티, 요즘엔 전 무리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임플란트 플라스티도 하고요. 그래서 최후에는 결국에는 뽑고 이 방법도 나쁘진 않은 방법이고, 케이스 셀렉션만 잘하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결론입니다. 치주 치료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서지컬 넌서지컬 트리트먼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넌서지컬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치주 치료에 맞춰서 서지컬 혹은 넌서지컬 치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플란트 주위염에 있어서 디컨태미네이션 메소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나와 있는 논문에서 검증된 다양한 방법들이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꼭 쓰시면 되고요. 없으면 그 버라도 구하였으면 되잖아요. 이게 로터리 이용하는 것도 틀린 방법이 아니니까 그 방법을 이용해서도 당연히 임플란트 표면 디컨태미네이션 해주고, 저는 가능한 한 어정티브한 트리트먼트, 부가적인 국소 송달 항생제 혹은 전신적 항생제 이런 식으로 부가적인 방법은 추가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표면 자체의 이 디컨태미네이션 자체가 워낙에 확정적이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를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다음 장기적 안정성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